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고요. 증인 채택과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지금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남편은 긴급 체포돼 오늘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보신 그대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야지. 근데 저희 오늘 그 청문회를 본 제 총평은 더운 여름에 팥빙수를 시켰는데 얼음이 다 녹아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여당은 청문회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이거를 권한 남용을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후보자 검증보다는 방어에 치우친 게 아닐까. 이건 지금 황교안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인데 삼성 비자금 수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관예우, 그다음에 윤유준 씨 불기소 결정까지 황교안 외압을 주장을 했어요. 이건 좀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 장모에 대한 뭐 고소인 정모라는 씨에 대한 그 박주민 의원이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파워포인트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공개된 녹취록이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본질은 장모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후보가 외압을 했냐는 건데 좀 본질을 비껴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 외에서 더 나간 게 없어요. 더 나간 게 있다면은 윤석열 총장 후보가 그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추론할 수 있는 거 외에 국회의원은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쳐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망스러웠다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무원이 사망을 한 이상 대가 관계나 인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사권 조정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는 게 좀 걸립니다. 수사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을 좀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문무일 총장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종결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권위적인 용어의 수사 지휘라는 얘기는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대등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은 소추권이 검찰에게 있는 이상 검찰의 의견이 또 반영될 수는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수사 지휘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의 안건을 뭐 존중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개진하겠다는 의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그렇게까지 출장을 갔다 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본인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게 있을 텐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좀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수사권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권력과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검찰은 뭐 정치 권력과 분리돼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단지 조직에 충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글쎄요 뭐 차후에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랜만에 좀 지켜본 뜨거운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 봤고요. 저희 이제 본업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를 좀 저희가 만나볼 텐데 이 주제가 매우 좀 뜨겁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 해당 영상하고요.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치킨 먹어 했지? 당신 말했어. 음식 맞는지 말했어 안 했어? 네, 괜찮아 와야 했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하다 말밖에 없네요. 저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랑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는 건 없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저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는 사실 저걸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내내 손도 떨리고 화가 나죠. 화도 많이 나는 그런 영상이라서 참 보기 무서운 영상이었는데 이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변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변명했냐면 예.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할 때 언어가 다르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요. 결혼이라는 게 뭔데요? 서로 맞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이거든요. 예. 그런데 언어가 다른 여성인 걸 알면서 결혼을 해놓고 맞춰가기 위한 노력도 없이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쌓였다. 이거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이런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다문화 가정에서 이런 일이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말이 서툰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는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거를 상세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다음에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될지 그 루트도 모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외국이니까 가해자는 한국이니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이런 마음의 장벽을 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쨌거나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계속 살 목적으로 건너왔는데 이혼을 하게 되던가 하면은 뭐 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있어야 되고 또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국어에 익숙하고 뭐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이런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고 또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또 신고도 꺼리게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건가요?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특히 또 그런 이유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런 근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를 꺼려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내세우기가 밖으로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한다면은 괜히 이런 걸로 신고를 했다가 또 안갚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경찰 권력도 경찰력도 남의 가정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했다. 근데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긴급 조치로서 이거를 그냥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또 형사 입건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또 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또 이게 기각이 되거든요. 이런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주 여성 2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각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고통을 당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했고요. 철저한 수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된 상황인데 처벌 수위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증가가 되면은 해외에 박항서 감독 같은 분이 쌓아놓은 코리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또 이렇게 망신 실추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하고 발견이 된 가정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아내를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폭행에만 그친 게 아니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특수 상해가 되는 거고 그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이유가 없이 아내를 때렸는데 이런 이유 없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인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또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상해죄, 그다음에 아동 학대죄가 성립하고요. 특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어가지고는 보통 뭐 2년 정도, 1년, 2년 정도 형량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3년까지로 가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아동 학대죄까지 또 경합범으로 성립을 한다 그러면 3년, 4년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죄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월북 인사인 고 최덕신 류미영 부부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북한 대남선전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7일 날 이게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최인국 씨라고 이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이랑 서독주재 대사를 지낸 분이 있어요. 이분의 차남인데 이제 2001년 이후에 12차례 정도 이제 정부의 승인을 얻고 방북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영구 거주의 목적으로 북한에 도착을 해 북한으로 건너갔고 입국 경로는 지금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3국 중에 북한 비자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 입국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착해가지고 북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기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글쎄 이분은 영구 거주, 뭐 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글쎄 입국을 한 이유는 뭐라고 혹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족사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의 조부 최동호 씨가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일제시대 김일성의 스승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6.25 때 김일성과 함께 월북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의 부친인 최덕시 씨는 육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승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로 외무부 장관과 서독주재 대사를 그 정부에서 지냈는데 예. 나중에 이 정부랑 갈등을 빚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86년에 이 부모가 2남 3녀 자녀들만 남겨놓고 월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이제 돌아갔고 예. 저분이 이제 차남으로 남아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부모가 이제 월북 인사면은 인생이 뭐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본인도 몇 차례 북한을 오갔다가 이번에 월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2016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유미영 씨라고. 근데 앞으로 이제 남북 교류에 대한 물꼬가 트이면 물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건데 정부에서는 국민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예.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정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예. 이렇게 그냥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안보 체제의 어떤 그 보호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방북 전에 별도의 방북 신청은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이제 경위를 좀 파악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혐의가 좀 적용될 가능성. 네, 국가보안법이랑 있겠습니까?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가 되는데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탈출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건너간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은 남한에서 가는 물자건 사람이 됐건 가려면 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예. 북한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문 증명서라고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이 나오는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 승인이 떨어져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이거 없이 갔으니까는 두 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다 성립하게 됩니다. 네, 설령 이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들 이분을 처벌하려면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처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북한에서 계속 살겠다고 지금 넘어간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거는 정리를 하겠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헌법에 네.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그렇게 돼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교상의 문제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법의 그런 효력은 북한까지 미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론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저분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이분이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예, 이 역시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 오늘 짚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